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2주기인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고는 6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다친 큰 사고였던 만큼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 사회는 과연 안전해졌을까요? 송상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최근에 국토안전 관련 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셨던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그 위촉을 받고 당황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국토부에 이번에 그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라든가 인천 검단지구 LH 아파트 붕괴라든가 이런 붕괴 사고에 우리 국내 최고 전문 기관인 국토부의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약 300명, 정확하게 300명의 교수와 박사와 기술사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거기 이제 자문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이번에 맡아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중요한 지위만큼 거기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처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어디서 어떻게 접하셨을까요? 일단 당시에 이맘때잖아요. 2년 전 이맘때인데 그 광주 서구청과 광주 광역시청의 재난안전 담당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빗발을 쳤고 그래서 바로 이제 한달음에 현장에 뛰어갔습니다만 제가 이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먼 발치에서 이제 수습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처음에 황당했고 저도 한 20여 년 동안 그 건축을 전공하는 교수로 또 전문가로 활동을 했지만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그렇죠. 부끄럽고 참담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2년 전 당시에 현장 취재를 직접 다니고 해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일어나기 7개월 전쯤에 광주 동구 학동에서도 또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던 만큼 당시 광주 지역 시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충격이 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광역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민 사회에서 광주광역시를 일컬어서 민주인권 도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다. 결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요, 민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광주광역시에서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분노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광주광역시를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재난이 생기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분노하고 며칠 지나면 무지한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재난이 생기면 또 다시 많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사회를 저희들은 종식을 시키려면 저는 이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를 정말 종식시키려면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우리가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소잃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 시민사회 전체 142만 시민들의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문화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바꿔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매우 미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중단기 계획도 좀 수립해줘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급선무가 광주광역시가 이제
전국 도시 중에서 산단을 끼고 있는 도시거든요. 예, 그렇죠. 전체 GNP의 약 47%가 산단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거 공간에 가까운 곳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산단의 안전이 곧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계자들이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불법 건축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칭 까대기라고 하죠.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대전보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한 3배 정도 많으니까 네. 좀 이런 부분들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철저한 그런 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하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약 2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2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그랬죠. 보니까 이제 그 2개월을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다 보니까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속도전을 하는데 동절기에 겨울에 속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공기 단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빨리 경화도 안 되고 네. 경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밑에 받치는 우리가 동발이라고 하는데, 철제 구조물을 더 보수적으로 오랫동안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속 공정인 창호 공사나 설비 공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동발이를 빨리 해체를 해버렸고, 네. 또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직접 39층까지 올라가 봤습니다만 당시 붕괴가 된 이후에 38층까지는 이 평면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39층에서 평면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네. 38층까지는 이제 분양 면적이었고 39층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설계가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중의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보수적으로 공사 기간을 더 주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조 변경도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현장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몰랐고, 또 감리자가 현장에서 매우 누르르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원인이 되어서 붕괴가 된 거죠. 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아파트가 붕괴 사고가 이어지는 순간까지 어떻게 관리 감독에도 안 걸리고 건설 시공을 이어갔는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4천억에서 한 6천억, 많게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6천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아 큰 돈이죠. 챔피언스 필드가 약 한 1억, 1,200억 정도 되니까 네.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청취자들 이해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한 서너 개가 한꺼번에 지금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그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참 참담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요, 우리 건설 현장의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심각한 그 근로자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나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디테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현장의 근로자들이 전문성도 없고 디테일이 약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어떤 공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 정도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 없으면은 건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관련된 법이라든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그런 설계 도면을 인지를 하고, 또 아까 전에 38층과 39층이 설계가 힘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리티컬하게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냐면 감리가, 소위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감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설계 도서가 적법한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하는지, 제대로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입주자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관을 대신해서 감리가 매우 눈으로 지켜봤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빨리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에서 연속으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인천 검단의 LH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까지 말 그대로 잊을만 하면은 안전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약간의 이제 결이 좀 틀린 것이 인천 검단지구의 이제 무량판 구조가 한때 이제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네. 구조는 슬래브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슬래브를 보가 받고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무량판 구조는 업수를 묻자 보량자니까 네. 슬래브의 하중을 보가 없이 기둥이 바로 받아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직접적으로 부담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잘 익은 호박떡이 있는데 그 호박떡을 그 밑에다가 열십자로 나무 젓가락을 교차하고 교차된 나무 젓가락 밑에다가 수직으로 나무 젓가락을 세우면 붕괴가 안 되겠지만 네. 잘 익은 호박떡 한 가운데에 나무 젓가락을 수직으로 그냥 세워버리면 뚫고 올라오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량판 구조의 단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을 제대로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네. 무량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언론에서 막 나와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네. 참고로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죄송한 얘기지만 무량판 구조입니다. 네. 보가 없는 구조예요. 잘 지으면 문제가 없는 구조라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그 건물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3층에 828m인데 제가 그 골조공사 할 때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균열 하나도 없고 정말 적법하게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또다시 약간 결이 틀린 게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어야 되고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 재난이 굉장히 무섭고 네.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재난 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미흡하고 뭔가 재난이 예견되는 그러한 불안전한 곳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네. 또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했다. 네. 재난비도 안전관리기본법 25조 2항에 보면 기초지자체장은 그러한 건설 현장에 위험한 자연재난이 생길 개연성 있는 곳에 미리 가서 예방도 하고 복구를 하라라고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기초지자체장들이 1592년도에 임질환 때 이순신 장군처럼 현장의 지휘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관련된 법이라든가 나의 권한이 뭐고 경찰과 소방에다가 내가 뭘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작동이 하게 돼야 되는데 우왕좌왕 해버린 거죠. 네, 그랬죠. 네. 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엄연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의 전 생태계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은 그 부르즈 할리파 그 건물을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에서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터널, 가장 긴 다리, 가장 큰 플랜트를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데 유수한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이 왜 국내만 오면은 부실공사고 허점투성이고 이렇게 되냐 이 말이죠.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건설 생태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나주시에서 정말 맛있는 배가 왜 외국 가면은 돌배가 돼버린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운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슈판을 듣고 계십니다. 예, 7850번을 쓰시는 애청자님께서 교수님 역시 시원시원하시네요. 듣는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올 한 해 마음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5234번을 쓰신 애청자님께서 교수님 같은 분이 진즉에 국토안전자문위원장에 위촉되셨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화정 아이파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발생 직후에 어떠한 그 입장과 대책들을 내놓았습니까? 이제 사실은 당시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저도 이제 9시 뉴스 보고 갑작스럽게 놀랐는데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전면 철거를 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지상층만 철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공분을 일으켰고 네, 또 서구청장님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입주 예정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전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전체 공정 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지하 구조물을 이제 전치하겠다라고 중간에 이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변경됐죠. 지하 구조물을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층만 철거를 한다면 굉장히 그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 측면에서 이제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왕좌왕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언론에 제가 기고문도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단계에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문제가 됐던 202동만 전면 철거를 저는 하자는 저 개인적인 주장이었고 나머지 동은 일단 안전 진단을 해서 우리가 MRI, CT 촬영을 해서 문제가 네. 있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퇴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런 안전 진단도 하지 않고 그냥 철거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건설 네. 기술자로서 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과연 내가 학생들한테 이게 적법한 절차나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재난 안전이 터지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감성이 앞서는 거예요. 정말 그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균열 없습니다.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취사 선택을 해서 좀 안전 진단을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좀 살렸어야 되는데 또 살리더라도 물론 이제 이미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감성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건데 네.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상층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는데 현재 그럼 철거 공정률이 어느 정도고 준공 시점은 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방송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현재 네. 지금 철거가 한 26% 정도 되고 있고요. 맨 많이 내려온 게 한 13층 정도 지금 철거를 13개층을 지금 철거했다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아마 내년 한 4월 경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철거가 마무리될 것 같고 네, 다시 이제 착공하고 재시공해서 준공을 한다면 약 한 2027년 한 12월 경 정도면 아마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를 전제를 해서 하는 네. 것인데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의 재난의 정식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 저는 중간 정도 됐다. 왜냐하면 아마 이게 이제 철거하고 재시공 단계에서 계속되는 교통 체증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자꾸 입주 예정자와 현대산업개발의 문제로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광주광역시의 시민사회단체와 관이 또 국토교통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인터뷰를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네.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안전 문제도 선진국 반열에 얼른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에 전환을 하고 또 어떤 노력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안전 문화를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초로 지금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약 한 40여 개 단체가 규합을 해서 약 한 12만 명 정도 회원을 가입해서 지금 이게 안전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또 광주광역시가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IT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IT와 재난안전을 융복합을 해서 재미있는 또 뭔가 도전적인 재난안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인도, 아프리카, 케냐까지 좀 수출을 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저는 맞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가 잘 아시다시피 AI가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AI 중심 도시가 됐고 또 실증 도시가 됐고 또 산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광주광역시가 이러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재난안전을 좀 한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안전 시스템들이 하루빨리 확립돼서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만 해협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국민은 반중 친미 독립 노선을 택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16대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오늘은 대만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됐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평론가님, 우선 이번 선거 결과에 앞서 이번 대만 내 선거가 중요한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만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의 최전선입니다. 네. 게다가 지경학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TSMC를 거느린 그야말로 세계 반도체 핵심 생산 기지죠. 그러니까 대만이 어떤 중국 바로 코앞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하나의 중국 부르짖고 있는 중국은 친미 독립성의 민진당의 재집권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왔었고요.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다 막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친중 성향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최악의 수로 간주를 하고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 경쟁에서 결국은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대만 외교가 친중이냐 친미냐로 규정되는데 이번에 결국 민진당이 선택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선택은 친미 반중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측에서 올린 슬로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민진당은 민주 대 독재 대결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민주, 중국은 독재. 그러니까 민진당이 승리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반면 국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니까 국민당은 평화고 그 민진당은 전쟁을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다. 평화적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중국과 대화 교류 협력의 확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만사에서 반중 정서가 확대된 건 지난 2019년 홍콩 사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홍콩 시민을 폭력 진압하던 영상이 여러 번 보도가 되면서 그때 대만 시민들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폭발했죠. 원래 그래도 한 10에서 20% 이런 통일 찬성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그 영상이 반복되면서 10%대로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지율이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콩 사태 이후에 2020년 1월에 총통 선거에서 그때 뭐라고 슬로건을 내거든요.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 잘못 찍으면 홍콩처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 57% 득표율로 재선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이칭더는 차이잉원의 정책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래서 네. 3기 연속 민진당 3기 연속 집권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이전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경우 57%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라이칭더 후보의 경우에는 40%에 그쳤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민진당이 이번에 40.05%, 국민당 허위유 후보가 33.39%, 그리고 민중당이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커정원저 후보가 26.46%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대로 당선됐는데 나머지 국민당과 민중 둘 후보 합치면 60%입니다. 이거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보면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결국은 여권의 당선을 가져온 것인데 지금 특히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무려 26%나 얻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지금 민중당의 주된 지지층 2030 MZ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 젊은 층의 지지도가 적지 않은 민진당, 집권 여당의 지지층도 민중당이 흡수했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 민중당이 집권하게 되는 양당 구조, 그러니까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 구조가 깨져버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16대 대만 총통 선거와 함께 11대 입법위원, 우리로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의 입법원, 국회의 정원은 113석입니다. 네. 지역구 입법위원이 73석, 비례대표 34석, 원주민 대표 6석인데 일단 그 제1야당, 그러니까 민진당, 제1야당, 국민당, 제2야당, 민중당 모두 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국민당이, 그러니까 제1야당이 52석을 확보했어요. 네. 2020년보다 38석보다 14석을 더 얻었고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51석을 얻어 한 석 부족하게 얻었어요. 네. 그런데 민진당의 의석수는 2016년에 68석이었거든요. 2020년 61석이고요. 이번에 51석으로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진당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입법원,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시간상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재로 불렸고요. 그 생후 95일 만에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광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6자녀를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하고 이 양반이 의사예요. 하버드에서 공공보건학에서 공부했고 네. 94년도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98년도에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법위원으로 당선된 내리 타이난시를 지역구로 4선을 했고 2010년에 타이난 시장까지 출마해서 당선돼서 연임 성공해서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다고 하죠. 네. 그런데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입법위원과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대비할 당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 한 성격 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2004년 중에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은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당해서 코뼈 골절당하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겁나서 같이 맞서 싸우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맞붙은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2012년에는 타이난 시장 시절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차로 이동하던 중 우연하게 교통사고 현장을 보게 됐고 부상자를 직접 치료해서 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활발한 성격에 네. 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또 하나 에피소드는 뭐냐면 2019년부터 대권 주자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차잉원 현 총통에게
당내 경선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현 총통에게 당내 경선하자고 주장한 거거든요. 네. 그때 아깝게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런닝메이트로 지목돼서 부총통이 됐고 이번에 대선 후보 입지로 굳힌 다음에 되고 나서 이번에 당선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총통 선거에서 이 라이칭더 후보가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꺼리는 인물이었죠. 배신자, 트러블메이커, 별 욕을 다 했는데요. 계기가 2014년 타이난 시장이었을 때 라이칭더가 중국의 상하이 푸단대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먼저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1989년 육사 천안문 사태를 언급을 했어요. 네. 중국에 완전히 찍힌 겁니다. 그 이후에 라이칭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는데 본토에서 대만 독립 이야기하고 육사 천안문 사태 얘기한다? 이건 대단한 용기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네. 그만큼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그 차이잉원 현 총통보다 더 강력한 독립파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일단은 뭐 타이난 시장 시절에 중국식 한어 병음 표기를 거부하고 대만식 통용 병음이나 웰드식 표기법을 쓰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요. 네. 중화민국 국호도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굉장히 독립파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네. 총통이 당선되더라도 독립 선포하지 않겠다. 또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도 유지하겠다. 실리적인 변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네요. 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대만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보여서 세계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대만의 독립 일꾼이라 불리는 라이칭더가 당선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유지되겠죠? 외교안보적으로는 지금 지난해 대만 해외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안보 위협이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특별히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도 특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거의 독립주의자인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으니까 긴장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경제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TSMC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 때문에 대만이 지금 2022년 작년에 1인당 GDP가 35,510달러에 한국과 일본을 추월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고 지금 청년 실업과 저임금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중국과의 외교안보 문제도 심각하고 네. 내부의 경제 문제, 생활물가,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더구나 청년 실업률이 11%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라이칭더 당선자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제 대만의 이번 총통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미국과 일본과 힘을 같이 합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대만 문제를 자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4월, 지난해 11월, 최근 1월, 5월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원색적 비난 퍼부으면서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당분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대만과의 긴장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장관계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